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지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말라카는 말레이 반도 서남쪽 말라카 해협 부근에 위치한 도시로 약 7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을 주류로 불교, 힌두교, 기독교가 있고 인종 비율 같은 경우 말레이계 66.8%, 중국계 26%, 인도계 6.2%, 그 외로 크리스탕 등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의 비율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말레이계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중국계는 대승불교, 불교, 인도계는 힌두교, 크리스탕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말라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제 교역항이었고요. 멜라카라는 이름은 멜라카 나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스자라 멜라유, 말레이 연대기에 의하면 말라카 왕국을 건설한 파라메스와라 왕자가 도망 중 말라카 지역에 도달했고 나무에 앉아 쉬던 중 사냥개에게 쫓기던 사슴이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저항하여 사냥개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같다 생각하며 이대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라카강 주변에 터를 잡고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파라메스 왕자가 앉아있던 나무가 바로 멜라카 나무였습니다. 말라카는 말레이 반도 최초 독립국가인 멜라카 술탄국의 수도였고 대표적인 해안가 저지대 지역입니다. 2008년에는 피낭섬의 조지타운과 함께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말레이 반도의 지형도로 초록색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라카 지역이 전형적인 해안가 저지대 지역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말라카 지역에 무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말라카가 계절풍이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배들의 주 동력은 바람이었기 때문에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가 용이했습니다. 또한 말라카 해협은 인도 아랍, 중국 사이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라카는 내륙으로 흐르는 말라카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을 내륙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말라카 지역은 원래 오랑라오시라고 하는 바다 사람들이 살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1402년 스리비자야 팔렘방의 왕자 파라메스와라가 멜라카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 지역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요. 1405년 파라메스와라는 시암의 아유타야 왕국으로부터의 보호를 대가로 명의 조공국이 됩니다. 이에 명의 황제, 영락제의 제독이자 환관 등 여러 타이틀이 있는 정화가 함대를 이끌고 말라카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말라카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곳에 중계기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명의 정화 함대의 보호하에 멜라카는 동서무역의 중기항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의 번영이 절정에 이른 시기는 만수르 샤 술탄 통치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툰페락입니다. 그는 북쪽의 시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 벤다하라, 즉 총리에 임명되는데요. 총리로 있을 당시 그는 빠항, 뜨른가누, 리아오 등의 지역을 말라카에 복속시키고 그 지역의 군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습니다. 항또아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용맹했던 전사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습격을 당하고 있던 총리 툰페락을 구하여 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후 락사마나, 즉 해군 제독으로서 활동했습니다. 항또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그의 절친이었던 항제밧과의 싸움입니다. 히카얏 항또아와 스자라 멜라유 말레이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둘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히카얏 항또아에 담긴 이야기가 더 낭만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두었는데 시간이 있거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술탄의 궁전입니다. 198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부킷 신화의 사진입니다. 삼보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좀 전에 정화의 함대가 말라카에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죠. 이후에도 명과 말라카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존 인물인지 확실하지는 않나 명의 항리포 공주는 500명의 남자 여자들을 이끌고 말라카의 만수르 샤 술탄에게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이때 같이 왔던 500명의 명나라인들도 현지인들과 결혼해서 부킷 신화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을 페라나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현재는 이 지역은 이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챙훈탱 사원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유교의 교리체계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말라카 지역의 가장 유명한 거리죠. 잘란뚜강 음아스, 하모니 스트리트, 조화의 거리로 유명하죠. 이 거리에는 챙훈탱 사원과 함께 힌두교 사원인 스리 포야타 무르티 사원, 이슬람 사원인 깜뽕끌링 사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정말 나란히 있는 건 아니고요. 말라카의 다문화, 다종교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라카 왕국은 포르투갈의 공격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흐무드 샤 술탄이 죽은 후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의 목적은 오직 향료 무역 독점이었기 때문에 말라카 술탄국에서 이제 말라카 지역만 점령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이 말라카를 지배했습니다. 왼쪽은 에이파모사 요새인데요. 포르투갈의 요새입니다. 이곳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말라카 왕국 멸망 이후 조호르 왕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조호르 왕국이 연합해서 포르투갈을 공격했으나 말라카 탈환에는 실패했고 중국은 이후 국력이 약화되면서 포르투갈인들에게 마카오 거주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포르투갈의 선장 두아르테 코엘로가 세운 세인트폴 성당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모습인데요. 네덜란드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구됐고 개혁교회로 봉헌하면서 성바울 교회로 명명되었습니다. 말라카 그리스도 교회는 네덜란드가 세운 개신교 교회입니다. 현재는 영국 성공회 소속입니다. 말라카는 대표적인 저지대 해상왕국 중 하나죠. 따라서 말라카도 계급사회였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술탄을 중심으로 뻔버사, 귀족, 락얏, 평민, 함바, 노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행정제도로서 뻔버사르 음빠 리빠딴이라는 제도를 채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술탄을 돕는 네 그룹의 귀족 뻔버사 아래에 2명의 수하를 두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4. 뻔버사 버르 음빠 븐다하라 뿡글루 븐다하리 떼맹공 락사마나 이렇게 네 그룹 아래에 2명씩 두니까 이제 4, 8, 16, 32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말라카 술탄국의 행정제도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술탄은 절대 군주로서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다하라는 국가의 2인자로 오늘날의 총리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습직이었고 법 집행 등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단 사형 집행 같은 경우는 술탄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형벌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술탄이 국외로 나갈 경우 왕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툰페락이 있습니다. 락사마나는 제독 외교대사로 모든 함대를 지휘하면서 바다와 술탄을 보호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뚜아가 있습니다. 떼맹공은 오늘날의 경찰서장으로 치안을 담당했으며 간혹 국경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직책인데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로서 성장하는 데에는
무역에 특화된 직책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뻥엘로 분다하리는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으로 국고를 관리했고 무기 구입, 궁전 건설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샤반다르의 수장이자 관리자였는데요. 샤반다르는 쉽게 말하면 항만장으로 총 4명의 항만장을 두었는데요. 포르투갈의 약제사 피레스의 저서 동방제국기, 영어로 수마 오리엔탈에 따르면 말라카는 60여 곳의 무역 상인들이 오갔으며 84개의 외국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샤반다르는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에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직책이었습니다. 4명의 샤반다르는 각각 담당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상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부인도, 벵골, 오늘날의 미얀마인 버마, 파사이 지역 이렇게 하나, 동남아시아 도서 지역 하나, 참파, 베트남이죠. 명나라, 류크왕국 이렇게 하나, 구자라트 이렇게 4개의 그룹의 지역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선박 운송, 선적과정, 감시,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박의 세금을 매기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무역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당 라웃 말라카, 즉 해사법을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배에 불을 낸 자에게 태형 2대를 집행한다던가, 선박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던가, 되게 체계적이고 엄격한 법률이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 귀족들도 이 형벌을 모면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 체계를 통해 무역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최대한 억제해서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말라카 지역에서의 무역을 선호한 이유는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로부터 선박을 보호해줬기 때문인데요. 말라카 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2.8km로 해적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이러한 해적들로부터 무역선을 보호해주기 위해 인근 항구들 및 이제 외곽의 부족들과 함께 해군을 결성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말라카의 무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담당 샤반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샤반달의 직원 혹은 관원들이 선장의 필요사항을 살피고 배에 실린 화물을 할당된 창고로 옮길 수 있는 수송수단을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무역상들은 상품의 가치나 출발지에 따라서 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술탄 혹은 분다하라 같은 관리들을 위한 선분을 준비했습니다. 관세 지불이 끝나면 현지의 말레이 상인들이 이 상품을 구매했고, 이는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아니면 인근의 다른 항구로 보내졌습니다. 아까 말라카의 지리적 특징이 제가 몬순 계절풍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배들은 바람을 주 동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절풍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말라카에 도착한 배들은 계절풍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 앞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했죠. 이에 따라 말라카 항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해사법이라든지 샤반다르 같은 사람들이 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라카에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육두구 정양, 말레이시아의 후추, 중국산 도자기 등등 매우 다양한 물품들이 다루어졌고요.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말라카는 멜라카 술탄국 탄생 이전부터 여러 문화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말라카 술탄국 이후에도 포르투갈 같은 외세 침략과 함께 또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말라카는 다문화적, 다종교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카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말레이 현지인과의 결혼으로 탄생한 페라나칸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바뉴냐도 페라나칸 중 하나입니다. 페라나칸의 의미는 말레이어로 이곳에서 태어난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바뉴냐가 이 페라나칸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줄곧 페라나칸이라는 단어가 바바뉴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바뉴냐에서 바바는 남성, 뉴냐는 여성을 지칭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킷 신화에 정착했던 항리포 공주의 수행인들, 500명의 수행인들의 후예들이 바로 바바뉴냐입니다. 이들은 바바 말레이어, 말레이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바뉴냐는 가부장적인 특징이 살짝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뉴냐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 바느질이라든지 요리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부 수업 같은 것이 진행된 거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구분짓는 양상을 보입니다. 뉴냐들은 바주크바야 뉴냐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단추를 다는 여미 부분에 일반적으로 3개의 브로치를 사용해서 장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 참가하는 경우 쭉쭉 상굴이나 까숫 마넥 같은 구슬 자수 구두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바바뉴냐의 결혼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Which are always being the current trend. Pasal perkahwinan tu, kita mula-mula mesti make upkan kemantin. Pakaikan dia bedak, gincu lah, inci lah, nandro bulu kening tu lah kita siap-siap. Baru naikkan dia punya rambut sanggul. Kita mau bikin buntut belangkar, kan senang bikin tau. Mau taruh dia gel keras-keras, kepitkan dia, baru kelip-kelipkan dia jadi buntut belangkar. Habis dah tu sanggulkan dia. Dah sanggulkan dia, crown tu sarungkan dia, baru cucuk bunga tu semua. Kemudian pakai yang kita lekat dahi tu yang ada patung-patung 8 tu, itu panggil paksen. Tu ikat tu betul-betul. Habis dengan subang dia, anting-anting lah. Kita kata anting-anting. Orang Melayu kata subang kan. Kita pakai anting-anting dia. Dia punya ranting emas tu pakai kan. Pakai baju kuah, nampak ada rambu-rambu air emas tu semua. Kemudian kemantin lelaki-lelaki pakaikan dia baju kemantin lelaki, kita kata kiasai lah. Dan pakaikan dia punya pokia dia depan tu ada satu crown. Siaplah nanti kemantin lelaki masuk, datang ambil kemantin perempuan lah. Bawa keluar. Kita tu jam ada datuk, taruh lilin, bunga, ada sangkai, teh semua. Kita bawa dia kuliah, lepas siap-siap semua, baru kita panggil mak bapak duduk. Soja mak bapak, angkat air teh, kasih mak bapak minum. Dia lelaki besar, mesti mula lelaki dulu lah. Kemudian mak bapak perempuan, kasih minum teh lah dulu. Kita punya adat orang kahwin dulu macam tu lah. Sekarang moden kahwin pun macam tu. Dah lepas tu kasih makan semua, dah siap semua kenduri. Kita ada persembahan lah dulu ni orang lah. Ada joget-joget, macam joget kipas, habis joget bagusnya, joget lambat, serampang laut. Meriah lah macam tu semua. Why do we need young people wearing baba and nyonya costumes? Sekarang ni jam orang tak mau pakai baju tu. Sebab panas dia kata. Berlapis-lapis dalam tu dia punya pakaian. Susah mau cari orang pakai kahwin macam tu lah. Sekarang punya anak dara tak mau kahwin macam tu lagi. Dengan sanggul dia berat, dia kata lengung. Apa kita boleh buat ni jam? Kita selalu pujuk anak-anak kita, cucu-cucu kita semua buat macam tu. Jadi diorang pun dengar cakap lah macam tu. 바바는 중국풍에, 뉴냐는 말레이풍의 의상을 입었으며 결혼식은 다양한 춤들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바 뉴냐들은 식사 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그 예로 왼쪽 그림과 같은 챈돌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뉴냐 락사도 대표적인 바바 뉴냐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바 뉴냐 이외에도 치티, 크리스탕 등의 페라나칸도 존재하는데요. 크리스탕 같은 경우 알부케르크의 이주 정책, 즉 현지인과 결혼하여 포르투갈과 가톨릭의 영향권을 확장하려는 정책에 의해 탄생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동서무역의 중심지 말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